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뉴스들도 있었고 시장은 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은 조용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유소 1, 2부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장 본격적으로 좀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주유소 1, 2부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이 하나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황이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크릿 원정대를 구성해서 첫 번째 목적지인 강원도 원주로 떠날 예정인데요. 이 시크릿 원정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참여 여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주유소는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저희와 신나게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면 재미있게 방송 더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두 사나이죠. 두 분의 위원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이주연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주 내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 얼굴이 좀 피신 것 같아요. 복구를 다 하시고 나니까. 네, 조금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마음의 짐까지 느껴지셨나요? 네. 저희가 너무 큰 숙제를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손실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런 거 보면 또 인간적이에요. 저도 손실나는 거 싫어는 하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고만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복구를 시켜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구왕 첫 일기 복구왕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파격 행보 기대해봐도 좋습니까? 제가 춤을 출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네. 현대로템이 언제 3만 원을 갈지 예.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춤을 골라야 될지 연습했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안 돼서 그렇죠. 아직 춤 자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현대로템이 3만 원 언제 이상으로 갈지 미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댄스를 다 섭렵을 하시죠, 위원님? 제가 그 정도 능력치가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춤이 유행을 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어제가 아마 중복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지원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죠. 네. 사실 우리 작년에 그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습한 데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생각에 비하면 차라리 올해가 좀 덥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연일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도 안 그래도 심란한데 날까지 더워서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방역복을 막 다 갖춰 입으시고 밖에서 또 검사를 도와주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거 폭염도 폭염 나름이지 그만 더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번 주 내내 더욱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날씨도 날씨인데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어려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도 없고 아직 뚜렷한 뭔가 그렇다 할 키워드가 없는 시장 속에서 두 분께서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뇌구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약간 VS 특집인가요? 변수 대 상수 붙었고요. 조정 대 상승 붙었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지표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또 써주셨고 외국인 선물이라고 써주셨고 마지막은 방향성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쉴 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시장 안 올라가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걸 기점으로 혹시 꺾이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 시장에 대해서 늘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주시는 우리 복구학 허반석 위원님이 VS 특집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중에 뭐가 정답일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중심의 호실적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자체 면으로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IT 섹터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회복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일단 바닥은 찍고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모습들이 함께 맞물렸고요. 달러 약세 등도 함께 좀 나와주면서 결국엔 위험 자산 쪽으로의 투자 심리 개선은 일단 한 발짝 나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1150원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체에서는 조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환율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와 영향이 깊은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대체적으로 완화 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결정 이후에 달러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유로화의 움직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뭐 변수와 상수 그리고 뭐 상승과 조정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변수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뭔가 변화하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고 늘 운명같이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상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벌써 2년째, 횟수로 2년째 곁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수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19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려왔고요. 그 와중에 백신 공백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방향성으로 시장을 좀 읽어왔죠. 그런데 덜컥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발을 하면서 결국엔 경기 회복인데 그런데 테이퍼링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장은 되는가에 대해서 덜컥 정책 당국자들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기술주도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도 떨어지고 결국엔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우리에게 덜컥 찾아왔던 것처럼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 볼 때 변수는 조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상수 측면들을 봤을 때는 일상으로의 복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과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금리 인상 결국엔 달러와 강세에 이어서 자연 긴축 효과까지 4년에서 5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열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모습처럼 결국엔 코로나19가 우리가 정복을 하든 아니면 독감처럼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토착화가 되든 결국엔 우리는 이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의 복귀 수순은 밟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수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나 아니면 실업보험자 청구 건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불쑥불쑥 변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변수에 너무 겁먹지 말고 상수 중심으로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 큰 그림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이끌어가는 기준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중심으로 보신다면 시장을 좀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변수와 상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벌써 만으로 지금 2년 정도 코로나19 시국을 저희가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코로나19가 또 다른 색다른 이벤트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우리 일상에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변수와 상수로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을 좀 흔들었던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이슈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한 발자국 더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닌데 왜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주 초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과연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왜 시장을 이제 해석하는 언론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디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뉴스들에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결국엔 백신을 1회 정도 접종한 사람들만 본다 하더라도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확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초기와 마찬가지로 급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나 치명률, 사망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 일상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생명을 그만큼 위협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데이터로 조금 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5명 중 3명이 항체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또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좀 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측면에서는 우리 일상을 파괴하거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거나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자극적인 것들에 시장까지도 또는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받을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일기복구왕다운 시장 해석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관련돼서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와 상수가 함께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기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허반석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모멘텀 체크리스트가 유효한지 팬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네.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이 미래 먹거리 앞으로 이 추세를 이어갈 만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준비된 기업인가 이 3가지일 텐데 결국엔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쉬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조정과 상승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우상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좌 수익률이 안 올라간다. 내 종목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이 어떤 종목들이 더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가는 종목들이 좀 더 가거든요. 오르는 종목들이 더 오르고요. 가지 않는 종목들은 좀 더 쉬어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은 시작할 때 실적 기대감 등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아웃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실적들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상승이 나오고 거기서 시세가 붙고 추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겹쳐지고 있는데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의 기준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모멘텀 체크리스트 2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다면 건강한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우상향하는데 내 계좌도 우상향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체크리스트 저희 위원님께서 참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팬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 기준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도 여쭤보셔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복구를 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살짝 여쭤보셔도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시고 저희 위원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루트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요 며칠 사이 보니까 장중에는 거의 1.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행히 1.2% 정도로 반등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만큼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다시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이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뭐 두 분 다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적어주셨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 이런 걸 겁니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주 다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실적을 논리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면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시장에 존재했었고 어제 이제 실적 월화수 이제 하수 실적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에서 사실 실적이 지난주에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네. 실적은 지난주에 좋았는데 반영이 안 됐었고 이번 주는 실적이 좋은 게 반영이 됐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주에 급락을 시키는 반영이 됐고 이번 주에는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오냐라는 부분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는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월 달에 급등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4월 달 원자재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그 뒤타임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1.0을 넘어섰고 2월 달에 1.2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1.8%까지 올랐고 지금 다시 이제 1.1%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시장을 가장 지금 현재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미국 장기국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뭐 두산바켓 같은 철강, 기계,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 장기국채 금리가 다시 서서히 하락하면 반대로 이제 IT 종목들이 급등을 하죠. IT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이 장기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면 IT주나 경기 관련 종목이나 다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보면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을 할 때는 어디가 상승하고 급락할 때는 어떻게 되고 서서히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특징적으로 이 등락이 딱 갈려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2, 3일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는 보시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IT 종목도 상승하는 양쪽이 다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는 장기국채 금리가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장기국채 금리가 이상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고 이후에 이제 다시 여기서 더 내려갈까라는 그 시점에 고민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장기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다시 상승을 하면 어제 오늘 등락처럼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장기국채 금리가 이미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지난 4월 달, 2월 달 이후에 3월, 4월처럼 급등하는 모습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속출하지만 그만큼 급락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기국채 금리가 이제 서서히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저 효과를 낼 수 있는 바닥이 어디냐면 이번에 급락했던 1.1에서 1.2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난 2월 달에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직전의 수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정도까지 오면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국채 금리가 1.1대로 들어가면 더 이상 증시가 이제 하락할 구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시가 상승을 줄 수 있고 다만 이제 1.1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핑계는
인플레이션 오래감 이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경기 위축감 이게 당연히 나올 거고 다시 1.1에서 1.2, 1.3 반등 주기 시작하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장기국채 금리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장기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양쪽 다 오를 수 있는 좋은 기조다.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가 1.1에 붙을 때는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네. 1.23 이렇게 천천히 상승할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좀 가늠하게 지금 중요한 지표로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최근에 움직였던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좀 상승을 했으니 우리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상승의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은 걸까요? 복구왕님? 네, 뭐 조정과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조정은 데크레센도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조정은 단기적으로 나왔더라도 지수는 최고가, 신고가, 경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증시 주변에 여전히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신고가, 최고가, 경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이퍼링 쇼크를 한번 지나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오는 그때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입니다. 예년과 다른 실적 규모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12개월 영업이익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86조 원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6월까지 코스피 기준 통계가 232조 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 대비 25%가량 넘어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도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250억 원 정도, 250조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인내심이고 팔 때도 인내심이다라는 말씀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황을 점검할 때마다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결국 이 상승을 좀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멘탈 관리 차원에서 좀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상향하는 근거는 어닝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왜 조정이 나왔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은 뭔가 시장 위험이라고 불리는 대내외 변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다 함께 살짝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 겁내서 쉽사리 수익을 실현해 버린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I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친다면 한 60만 원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72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60만 원에 삼성 SDI를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금방 60만 원 올 것 같아.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60만 원은 쉽사리 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다면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 주가 지수 자체를 우상향시키고 있는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닝 시즌으로 이제는 그리고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시선이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봤을 때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어닝만큼 주가 지수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아야 하는가? 결국 정답은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상승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제시를 했던 이 방향성 키워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풀이해 주셨는데 사실 요 며칠 시장이 약간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는 걸 보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산 것과 같은 걸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나만의 뭔가 특별한 종목을 또 찾아야 되는 건지 오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평들이 왔는데 외국인 선물은 왜 써주셨을까요, 위원님? 이제 수급을 잠깐 좀 보자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등락이 예상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틀간 미국 증시가 올라간 폭의 절반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등락이 사실은 기업의 이익이나 펀더멘탈에 대비해서 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최근에 등락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오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주체가 없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기관이야 계속해서 이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 프로그램 물량 외에는 뭐 거의 움직임이 매도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한 양이 6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의 이제 매수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외국인들은 이 선물 등락에 따라서 단기 시장의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금 누를 때는 선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할 때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에 동참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할 때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에 동참하는. 오늘도 전형적인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베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선물로만 대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눌렸던 이유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지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3만 계약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장 초반을 치고는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좀 찾았던 것 같고, 뭐 도쿄올림픽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4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약 2만 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다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한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한 18,000계약 정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했는데 이 부분은 매수한 게 아니고 지난 4일 동안 이제 매도했던 물량에 대한 한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한매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뭡니까? 지수를 계속 누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면 오늘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한 2%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나왔냐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물량을 한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으로 보면 한 10,000 계약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에 이 물량들 더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물량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한매가 오는 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때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강하게 급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항상 좀 이루어져 왔던 패턴인데 주로 선물 한매가 끝날 때까지 시장이 좀 눌렀다가 미국 시장이 오히려 지지부진한 하루 이틀 쉬어가는 모습 볼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제 급반등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이 선물에 따른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게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섭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제 치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도 함께 봐야겠죠?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볼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소부장 철강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을 때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어디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펴보고 있는지 오늘 뇌구조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경기가 이제 정상화가 될 거면 경기 민감주, 철강주 꽉꽉 쥐고 있으면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지 혹은 2차 전지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면 2차 전지를 미리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이 섹터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시청자분들에게 계신가 봐요. 관련돼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뭐 딱 나눠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미리 합의를 봤나요, 전문가님? 아니요, 지금 딱 보니까 철강주 하면 또 이제 포버지. 네. 우리 이지연 위원님 계시니까 예.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네. 그리고 어닝도 그렇고 증설 때문에 흑자 전환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지 그것을 제외하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도. 2024년까지도 현재 증설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전망이 밝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앞으로 그 기술 우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 뭐 배터리 내재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사이에 합작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앞서고 있고 어닝에서도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술력 우위에 있고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까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대주전자재로 뭐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데 삼성 SDI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종목들을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LNF를 좀 볼까요? LNF를 봤을 때 안전한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안전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8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8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공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만 원까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이것을 여기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다시 8만 원이 빨리 올 것인가 아니면 8만 원까지 조정이 오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네. 안전한 가격의 매수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만 원,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면 9만 5천 원 언저리가 깨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환 매장을 이끈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는데 관련해서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서 두 분이 어떻게 풀이를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 아까 허반석 위원님께서 그럼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기술적 우위가 있는 쪽을 좀 보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위주로 보게 되지 않나요, 위원님? 대기업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혼자 배터리를 다 만들 수가 없죠.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네. 여러 가지들을 함께 만드는 거지.
완성 배터리 업체에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네. 결국엔 소재에 있어서의 혁신이 배터리 성능과 기술과 안정성까지도 좌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함께 합쳐져서 완성 자동차가 나오는 것처럼 배터리도 그 소재 혁신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LNF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우상향이 강하게 나왔으면 이 다음 순서는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전해질, 첨가제 여러 가지 중에 다음 순서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그중에 저는 뭔가 배터리의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가 결국엔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도 대기업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들 풍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주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도 철강주 흐름이 좋기는 했는데 관련돼서 우리 포버지라고 불리웠던 이주연 전문가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철강주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철강주가 이제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실적은 뭐 포스코 오늘 이제 실적 내용을 좀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나왔고, 이 정도 수치가 나왔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가, 네.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꼬여있는 모습이고, 고점 대비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조정폭이 상당히 있었던 건 맞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트레이딩이 아닌 관점으로 보면 사실 조정은 굉장히 미미한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양극으로 얘기를 좀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스윙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조정폭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이 뭐 제가 봤을 때 철강업종 자체가 단기간에 뭐 급등 오늘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서 네. 관심이 많이 가실 건데 철강주에 대한 호흡은 일단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조금 뒤섞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 악재는 잘 뜯어보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관련돼 있는 관세, 유럽의 관세 부과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철강주들은 어쨌든 상당한 논란의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본다면 그동안 뭐 그 유럽의 탄소세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와 같은 성격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뭐 이걸 지금 작게는 1,500억, 1,600억대에서 많으면 뭐 3조 7천억까지 그 방송에서 나오는데 언론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주 1년 매출을 다 합쳐도 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에서 유럽과 그 철강 관련된 무역 마찰이 일어나면서 유럽 업체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자국의 철강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이프 가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량이 이미 줄어들었고 실제 수출한 물량 뭐 1조 7천억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다 합쳐서 1조 7천억인데 포스코 사실 그 정도 수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인 회사가 뭐 1년 매출 1조 7천억 그걸 모든 철강업체들이 다 했다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 언론에서 나오듯이 1조 7천억 우리나라 업체들 수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조 7천억을 관세를 낸다. 이런 업체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탄소 관련된 부분에서 그 비켜갈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상용하는 시점이 이제 언젠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철강업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될 거는 해상 운송이나 항공운송 이런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품 가격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번에 이제 포스코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전이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 인상을 강판 가격을 지난 4분기부터 한 3-4차례 그리고 후판 가격을 지금 2차례 인상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차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거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제품 가격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강은 공급이 지금 현재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오히려 갑입 위치해서 제품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많았던 부분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상승했던 포스코로 본다면 1차 상승 구간의 목표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수익 그 외국계 펀드 물량들의 목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기 수익 물량들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은 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부터 수급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또 장기 수익 물량들은 그 단기 수익 물량을 받아서
또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포스코를 가지고 오늘 조금 급등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해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받는 물량을 보면 이 단기 수익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눌릴 수 있고 모레 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적어도 이제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을 50만 원 이상대 위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로 나온 포스코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던 철강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철강주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또 따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구왕, 허반석,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장이 끝난 뒤 내일장을 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일장에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일단 우리 허반석 위원님 어느 쪽으로 좀 시야를 넓히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에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5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하반기 전망을 조금 했는데요. 섹터로 살펴보면 5G 장비 섹터 있었고요. 폴더블폰, 스마트폰, OLED, 그런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들을 조금 매일 아침마다 매주 섹터별로 하반기 전망을 음식료, 유통까지도 다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천스닥을 달리고 있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집중해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초부터 상승률이 코스피가 월등했었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많이 따라왔다. 두 지수 간의 수익률, 상승률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코스닥이 그만큼 잘 따라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위주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해주었고요. 낙폭 과대 기업들의 저가 매수, 반발 매수도 좀 많이 나와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분포를 좀 보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8개 기업 정도가 바이오 섹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말부터 시총 상위 기업 10개를 줄을 세워보면 8개의 바이오 기업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적을 때는 3개, 많을 때는 4개 정도가 바이오 기업이지 이제는 코스닥은 바이오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많이 옅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1조 이상의 기업도 86개나 되는 모습이죠. 2018년도 말 29개 기업이 시총 1조 이상 기업이었는데 반해 이제 86개 정도, 66개 정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닥 시장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K반도체, K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도 많이 다변화해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된 부품 섹터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K의료기기라고 하고 있는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까지도 K의료기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섹터들 하나하나마다 뜯어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필터링을 하셔서 관심 종목에 담아 놓았다가 내가 정말 원하는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다 싶으면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를 좀 보시면 결국엔 하반기 어느 즈음에 갔을 때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21년도 전체 실적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 기업들 분명히 어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면면에 잘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유소에 제가 가지고 나왔다가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었죠. 네, 어떤 종목이죠? 네, 한 호가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16,000원 또는 17,000원, 18,000원에 딱 떨어지는 가격으로 매수가를 드렸었습니다. 약 한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18,000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의 최저가가 18,050원에 저가가 형성되는 바람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적은 우상향 하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그러면 하나하나 매수해 놓으시면 결국 그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주가 우상향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BH를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짧게 보는 것보다 길게 가져가는 게 계좌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 내일장 주목할 업종 스몰캡, 그러니까 작지만 알짜배기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은 정말 다시 한번 들어도 안타깝긴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의 내일장 주목 업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쪽 보고 계십니까? 네,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은행 업종은 제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은행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고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은행은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결국 이 최근 앞으로 남아있는 2, 3년 기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장기 국제금리 급등락이 나오면서 조금 단기 부침을 겪었는데 사실 이번에 단기 부침을 겪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은행주를 좀 편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앞으로 가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그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형태로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지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고 테이퍼링을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은행주는 주가가 이런 이슈로 단기간 조정을 받을 때가 사실은 편입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은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오늘 이제 대부분 KB금융을 비롯해서 뭐 우리금융 대부분 발표를 했는데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은행주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발표된 KB금융을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주에 대한 어쩌면 일정의 이제 규제가 좀 풀렸죠. 그러니까 배당률이나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서 대부분의 이제 시중은행들이 바로 분기 배당을 신청을 했고 오늘 이제 분기 배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KB금융 같은 경우는 30%까지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배당보다도 앞으로 나올 배당 금액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은행주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레벨업도 기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배당 성향이 이제 30%까지 확대되고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좌 규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가는데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인상에서 조금 수혜를 봐줄 수 있는 종목도 내 포트에 한 종목 정도 있으면 오히려 포트에 대한 분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더불어서 이제 호실적의 배당까지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은행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내일장 주목 업종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노란 톡방은 쉬는 시간에 또 열어둘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원주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
참여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